예, 오랜 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제약 바이오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기조 정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 또 신약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 업계 소식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니까 이제 또 내년 바이오 산업은 또 어떨까 이것도 궁금해서 오늘 모셨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뭐 어떤 트렌드 또 어떤 키워드를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올해 참 힘들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맞아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소위 상고 뭐 물가, 환율, 금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본의 유동성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에 대한 미래 가치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소위 그렇지만은 또 성공하면 뭐 굉장히 그래요. 프로핏을 얻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자본에 대한 흐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내년에 연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조금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반기 초까지는 역시 그 좀 자금의 유동성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대안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M&A라든가 아니면 공동 연구라든가 라이센싱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올해도 굉장히 그런 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문샷 캔서 해가지고 이제 암 극복을 위해서 그렇죠. 그간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치료 방법에서도 보면은 그 유전자 뭐 세포 치료제라든가 뭐 요즘에 또 약물 접합체 ADC라든가 네. 뭐 등등 이렇게 뭐 표적 항암제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와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률과 기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는 AI라는 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가 보면은 한 전 세계적으로 6억 불인데 앞으로 27년 정도면 40억 불로 연평균 45% 정도 성장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툴이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 휴미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26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특허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체를 하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 키워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CMO 부분에서 요즘 기업들이 그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소위 위탁 생산 CMO 산업 뭐 삼성바이오로스가 예, 뭐 예. 급격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그러한 그 어떤 위탁 생산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키워드는 역시 이 코로나19 때 mRNA 뭐 네네. 이런 백신에 대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그렇죠. 플랫폼으로 그렇죠. 이제 거기에 백신에 국한되지 않고 치료제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바이오테크라든가 아니면 모더나라든가 네. 뭐 이런 그 회사들이 mRNA 가지고 이제 암 백신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한미 등 뭐 이렇게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키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말이니까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이제 올해 10대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성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뭐 어떤 투자라든가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이제 소외를 소외죠. 받았지만 네. 실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종군당, 유한양행 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쨌든 뭐 종군당, 유한양, 녹십자는 뭐 1조 원이 뭐 3분기까지 훌쩍 넘었고요. 예. 그리고 또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이제 그 매출 3조 원을 달성을 했었는데 3, 4분기까지 보니까 이제 분기에 매출 1조 원을 이렇게 달성을 하는 창사 이래 처음 이렇게 했다 아주 고 실적을 발휘를 했는데요. 예. 뭐 이런 부분이 뭐 어떤 매출과 연계해서 볼 때의 성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종근당이 이제 잭바스 터뜨렸죠. 그렇죠. 1조 7천억 정도 노바티스에 희귀 의약품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잭바스 하는데 종근당이 그동안 뭐 엄청난 R&D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런 성과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좋은 결과물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R&D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뭐 미국 FDA에서 뇌전 쪽으로 신약을 허가 받은 이래로 신약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만 한 품목을 3천억을 올해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글로벌 신약이라는 게 이게 보면 성장 곡선을 봤을 때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 매출 1조 원 정도의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이 올해 주요한 성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내년 분위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선은 뭐 유한양행 냉난자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측할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 앞으로 블랙버스터 전슨앤잔슨의 라이센스 아웃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올해는 조금 뭐한데 내년 초 정도에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국내에서 이제 1차 치료제 폐암, 비소폐암으로 급여가 판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굉장히 그 유한양 입장에서 신약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군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간의 이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첨단 바이오 쪽으로 뭐 약물 접합체인 ADC라든가 아니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바이오 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했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제 4공장 완료를 했죠. 그래서 이제 4공장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수주의 건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이 이제 내년 1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미국에서의 그런 매출 기여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한 40% 정도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셀츄런의 SC 램시마라고 해가지고 그전 램시마를 갖다가 서방용으로 하는 그게 이제 출시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웅제약이 이제 나보타라고 보tulium 톡스 이것도 뭐 매출 신장이 엄청나게 가파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사의 라이센스 아웃 허중우중군 그 어떤 신약에 있어서도 이제 출시가 이제 된 1회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주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출시한 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실적과 연계돼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백신 그거 관련해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한 mRNA 기술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어떤 느끼기에는 반도체로 따지면 GPU 아주 고도화 기술, 하이엔드 기술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메신저 RNA 그 말 그대로 유전자 정보를 메신저 이게 전달하는 그 기저, 로직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하이엔드 테크에 얼마 정도 어프로치가 되고 있고 백신 플랫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신 하면 100년 정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거든요. 코로나19 때에 새롭게 등장한 게 mRNA 플랫폼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1년 만에 초고속 백신 작전, 개발 작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모더나, 파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제 넥스트 팬데믹 때도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뭐 우선은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전천국으로 이제 백신 개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화순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mRNA에 대한 생산 인프라를 갖췄고요. 뭐 당장 이제 임상에 대한 시료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CMO 유택 생산을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죠. 팜 말고 사이언스가 이제 백신 개발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기업인데 국제기구 세피라는 데가 있어요. 감염병 국제협력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떤 그 일본 내염이라든가 라셀 쪽에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전통적으로 이제 사노피에서 평택에 이제 바이오 플랜트가 있어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mRNA 그런 그 플랫폼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암 치료제 백신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내년 정도에 임상 1상 정도 시작을 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모더나한테 그 mRNA 백신 완제품 생산, 위탁 생산을 수주를 받아서 생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까지 풀로 이렇게 시설을 갖추는 그런 정도의 체계를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뭐 이런 측면들을 볼 때 mRNA에 대한 어떤 개발 속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내년에 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새로운 이제 아이템 플랫폼, 많아요. 네,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비만 치료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이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어느 정도 좀 분위기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 뭐 그대는 뭐 과연 질병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만병의 근원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머리 질환의 원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획기적으로 삭센다라든가 비비고 나오면서 이제 어떤 파란을 일으켰고 그게 시장 자체도 이제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도 보면은 리포트에 보면 이제 미국 다음에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 거기에도 이제 전 국민의 그 중국 어떤 그 전체 인구 중에 50%가 이제 비만 인구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엄청나게 이제 비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닐리에 최근에 이제 제 마운드라고 이제 기존에 이제 마운자로 해가지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로슈가 또 이게 비만 치료제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소위 M&A를 통해서 까무시라는 회사를 4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는 좀 특징이 아직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네. 먹는 약으로 네. 기존엔 다 주사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경구용으로 주사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어야지. 이제 조금 그렇죠. 이제 우리 코로나 때도 무섭지 이제 근데 가격이 혁신 기술로 근데 너무 비싸요. 가격은. 특히 이제 맞습니다. 그 노보노디스크의 네. 리보비는 가격이 보니까 뭐 그때 굉장히 뭐 생각보다 한 달에 많아요. 뭐 얼마 뭐 이랬는데 저희 예. 깜짝 놀랐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복제약과 관련해서도 뭐 시장에 대한 뭐 선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이잖아요.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분위기요?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볼 때 보면은 포스트 무버의 역할이 확실히 인지된 것 같아요. 글로벌로 볼 때. 제가 이제 뭐 정부기관에서 일을 할 때 중남미 쪽에 출장하는데 한국에 대한 인식, 뭐 여러 가지 케이팝도 있지만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 그때 이제 처음에 2013년에 세츄론 램시마로 이제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가하지 않습니까? 항체 치료제 그렇죠. 자체가. 그런데 굉장히 뭐 저렴한 저도 가격에 아직도 시밀러 약품들은
바이오주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지. 보통 오리지널에 뭐 5, 60%대 뭐 그렇게 이렇게 싸요? 뭐 그 정도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대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요. 사실 일반 합성의약품에 비해서는 아주 그렇지, 고가인데 뭐 이런 그 인식 때문에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룹으로 미국이랑 유럽에 이제 전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기여도가 한 40% 정도의 어떤 공유 어떤 기여가 있다. 나머지 뭐 한 60%가 이제 이 아시아권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 뭐 생산 기지가 또 아시아에는 또 많고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미국 FDA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한 40건 정도가 허가됐대요. 그 중에 이제 10건이 삼성 에피스가 이제 글로벌리 마케팅 하는데 에피스가 이제 5건, 이제 셀츄리온이 5건 정도.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인데 이제 셀츄리온은 이제 보면 자체 인프라를 마케팅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이제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파 에피스 SK가 아니라 이제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피스. 협력. 서로 이제 파트너십. 유럽은 이제 휴미라를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출시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그 바이오젠이랑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오가논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래에 뭐랄까 앞으로도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경쟁력 또는 차별에 대한 전략이 좀씩 틀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은 정말 KE 바이오의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